역사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 해방정국은 남로당을 빼놓고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이렇게 기세등등했던 남로당의 운명을 뒤바꿔 놓은 역사의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어떻게 진실을 완전히 덮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런 격동 속에서 대한민국이 이제 1949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6.25 전쟁 바로 전해죠. 김일성과 박헌영이 이때부터 남침, 자기들 표현으로는 남조선 해방전쟁, 통일전쟁, 남침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걸림돌은 역시 주한미군이었습니다. 소련은 1948년 말에 북한에서 철수를 했는데 그러면서 자, 이제 미군 너희들도 나가라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남한에서는 공산 세력들이 또 미군 철수를 강경하게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국회의원들이 포섭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1949년 국회 프락치 사건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대통령도 뽑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를 장악을 하면 체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남로단계 그리고 김일성의 북로단계가 경쟁적으로 우리 국회를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공작을 벌였던 일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남로당은 국보법이 제정되면서 불법단체가 돼 있었고 설 곳이 없어진 상태였고, 그래서 이른바 합법투쟁에 나서면서 1948년 5월에 출범한 이 대한민국의 초대 국회 재헌의회를 뒤흔들겠다라고 한 것이죠. 프락치라는 것은 러시아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간첩입니다. 이 프락치 공작의 한쪽 갈래는 이삼혁이라는 공작원, 가명을 하사복이라고 썼는데 이 사람을 통한 남로단계, 또 한 갈래는 전설적인 간첩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남한에서 언론사 사주 행세를 하면서 거액의 공작금을 주물은, 그리고 변장의 달인이어서 변장한 상태로 김일성을 만났는데 김일성조차도 못 알아봤다. 그래서 나중에 북한의 공화국 영웅 1호로 지칭이 되고 이 사람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7부작을 북한이 만들 정도로 그런 전설적인 간첩이었던 성시백을 통해서 두 갈래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남로단계 이삼혁이 1948년 12월에 난파가 돼서 그때 우리 국회의 소장파의 중심 인물이었던 노일환, 이 동아일보 정치부장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문원, 이 두 사람을 제일 먼저 포섭해서 남로당에 가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내린 3대 지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국회에 미군 철수안을 상정해서 통과시켜라. 두 번째,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유엔 한국위원회에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진원서를 제출해라. 세 번째, 여기에 찬성하는 의원 100명을 확보해서 연판장 서명을 받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재헌의회 정원이 200명이었으니까 100명 이상을 확보를 하면은 완전히 나라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었던 것이죠. 자, 이 공작에 노일환, 이문원과 함께 중심이 됐던 사람이 바로 당시에 국회 부의장이었던 김약수였습니다. 김약수는 1925년 4월에 박헌영과 함께 조선공산당을 창당했었던 공산주의의 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 건준에서 박헌영과 대립하면서 결별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중도 행세를 하면서 원래 신익희 국회 부의장이었는데 국회의장 이승만이 대통령 선출되면서 부의장 신익희가 의장이 됐고 비어있는 국회 부의장 보궐선거로 당선이 됐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이들은 지령대로 실제로 미군 철수안을 2번이나 국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부결됐습니다. 자, 그러자 유엔 한국위원회에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진원서를 실제로 3월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헌의원 가운데 100명까지는 포섭하지 못하고 62명의 연판장 서명을 받아서 미군 철수하라 이렇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미국이 1949년 6월 30일에 4만 5천 전 병력이 한반도에서
철수를 합니다. 군사 고문단 487명만 남겨놓은 상태였습니다. 물론 4.3 사건, 여수 순천 사건이 어느 정도 해결됐다라는 그런 판단, 그리고 국내외에서의 그런 압박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정한 것이지만 국내에서의 이런 움직임도 적지 않게 작용을 했던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때 미군이 철수하지 않았다면은 그 다음에 무려 500만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우리 민족 최대 그 비참한 비극 6.25 남침이 그렇게 쉽게 가능했을까? 안타까운 생각이 들게 되는 대목인 것이죠. 자, 이렇게 교묘하고 집요했었던 국회 프락치 공작이 발각된 것은 1949년 4월에 정말 그 집요하게도 대공수사를 벌인 대공수사 담당자들이 있었는데 서울시경 사찰과가 충무로에 있었던 수상한 집 여기를 급습을 했는데 여기가 남로당 특수조직부의 아지트였습니다. 수많은 문건들이 압수가 되는데 그중에 주주총회 보고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주주들의 활동 상황, 평가 이런 게 담겨 있었는데 이 주주가 암호로 돼 있었는데요. 천신만고 끝에 이 수사팀이 암호를 해독해 봤더니 이 주주 명단이 놀랍게도 우리나라 국회의원 30명의 이름이었습니다. 자, 이 문서를 단서로 해서 오재도 검사 그리고 김호익 총경 이 대공수사팀이 수사를 벌인 결과 김학수, 노일환, 이문원 그리고 김옥주 4명의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이삼혁과 접선을 했고 이삼혁의 뒤에는 박헌영의 비서 박시연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재한이라는 중년 여성이 포목장수로 가장을 해서 개성을 드나들면서 그때 개성은 남한 땅이었는데 드나들면서 해주에 머무르고 있던 박헌영에게 개성을 통해서 암호 문서를 전달하는 레포, 연락책이라는 말입니다. 이 레포라는 사실을 밝혀내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게 점점 사건이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49년 8월 12일에 남로당이 이 사건 수사를 총괄하고 있었던 김호익 총경, 전설적인 대공수사관입니다. 이 김호익 총경을 서울시경 별관 집무실에서 권총으로 암살을 할 정도였습니다. 전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정도로 남로당이 굉장한 위기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수사가 진행이 됐고 국회의원 1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5번 공판이 진행된 끝에 전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는 아니다, 끝까지 부인한 사람도 있었고 나는 속았다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지만 선고는 전원 유죄 판결이었습니다. 전원이 항소를 했고 2심 재판이 진행되던 가운데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돼 있었던 이 사람들은 모두 풀려났고 거의 대부분이 월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이런저런 직책을 맡고 있다가 1953년에 김일성이 박헌영을 숙청할 때 남로당 계열로 모두 몰리면서 비참하게 함께 숙청이 됩니다. 대부분이 벽지나 수용소에 있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조작된 것이다 라는 주장이 1990년대까지도 좌파 진영에서 꾸준히 제기가 됐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당시 변호사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5.18을 청산하는 반민특위의 적극적인 의원들을 이승만 정권이 조작해서 이 국회 프락치 사건을 만들어서 이걸로 잡아 가두는 바람에 결국 반민특위가 해체된 것이다 라는 그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역설적이게도 이 사건이 조작이 아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1997년 5월 26일에 북한 정권이 발표를 합니다. 그날 노동신문이 전설적인 간첩 아까 말씀드린 성시백을 추모하는 특집 기사를 실었는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성시백 동지가 1948년 가을부터 남조선 괴뢰 국회 공작에 나서서 국회 부의장과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을 포섭해서 미제와 남조선 괴뢰를 수세에 몰아넣었다라고 스스로 공개를 해버린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 국회 프락치 사건 조작설 이것이 이제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조작설에 또 다른 근거가 있었는데 이게 그 앞서 말씀드린 여성 공작원 정재한이라는 사람이
공판에 등장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실존하지 않은 유령 인물이다라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정재한이 공판에서 진술한 기록도 다 낱낱이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주장도 무력화됐고, 저도 그 당시에 그 일간지를 다 직접 다 찾아봤는데, 그 당시 일간지에는 이 정재한이 체포 당시에 정재한의 얼굴이 찍힌 사진까지 다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재한을 직접 목격한 당시 기자들이 인상착의, 그러니까 아주 뭐 요부 같은 그런 그 인상이 아니라 평범한 중년 여인이었고 뭐 군데군데 머리도 빠져 있었던, 묘사한 것까지 당시에 다 기사에 실려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사건으로 반민특위 해체가 힘을 얻은 것은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남로당의 폭력 투쟁들이 이어지면서 우리 체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런데 앞서서 남로당을 막아야 될 대공 조직의 수사관들은 대부분이 일제시대 때도 수사 조직에 몸을 담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친일파로 몰아서 이들을 다 제거를 해버리면은 대공 조직이 붕괴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불가피하게 지금은 우선 공산당과의 싸움이 우선이다, 이걸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고육지책의 판단을 한 측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반민특위 해체해버린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재헌의회가 있었는데, 재헌의회가 그 당시에 재적의원이 155명인데 이 반민특위 해체가 155명 중에 3분의 2가 넘는 105명이 찬성하면서 국회에서 결의해서 반민특위가 해체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설령 이 국회 프락치 사건이 반민특위 해체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실제로 있었던 국회 프락치 사건이 없었던 일이다, 날조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국회 프락치 사건은 남로당 붕괴의 또 하나의 결정적인 요인이 됐습니다. 비슷한 시기였던 1949년 4월에 박헌영은 최후의 발악격으로 남조선의 전 당원을 동원해서 수류탄 10,000개를 만들어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라, 그래서 49년 9월에는 우리가 남조선에서 총선을 치르겠다, 이런 지령을 김삼룡에게 하달을 합니다. 그러나 이 수류탄 일부가 사전에 또 발각이 됐고요. 그래서 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지령 달성에 실패해서 평양으로 소환되는 소환령이 내려진 남로당의 거물 홍민표가 평양에 가면 죽을 것이 뻔하니까 남로당의 핵심 간부들을 줄줄이 다 설득을 해서 회유해서 함께 자수를 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어서 10월에는 정부가 특별 자수기간을 설정해서 이때 또 남로당원 수십만 명이 자수를 했고, 이듬해인 50년 3월에는 특별공작원 196명이 또 체포가 돼버렸습니다. 이어서 남로당의 거물 김삼룡, 이주학까지 체포가 되면서 남로당은 괴멸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박헌영은 김일성에게 우리가 남한에 쳐들어가기만 하면 남로당원들이 전국에서 봉기해서 남한은 곧바로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었지만, 이렇게 남로당이 전쟁 직전까지 사실상 괴멸돼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실제로 김일성과 박헌영은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국경지대까지 쫓겨가서 국경지대 만포진에서 50년 11월에 이 문제를 놓고 심한 언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휴전 직후에 박헌영은 김일성에게 미 제국주의의 간첩이다라고 몰려서 비참하게 숙청을 당했고 1956년에 56세 나이로 총살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방정국에서 일어났었던 이 사건들,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 그리고 어떤 수단을 써서든지 자신들만의 정의를 실현하겠다라는 독성과 폭력에는 단호하게 우리가 대응해야 한다라는 사실, 그리고 북한의 불의한 4대 세습정권, 그 공산 세력의 본질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교훈을 지금 우리에게도 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오늘의 거울입니다.